요즘 학생 수는 줄고 있다는데 사교육비는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26조 원이었는데 작년엔 29조 원을 넘었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이런 기현상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궁금해하시면서 관련 자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교육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문제. 특히 그 현직 교사들의 문항 거래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 또 논란이 있었는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뉴스 기사도 있고 정부 브리핑 내용, 또 심층 토론 영상, 그리고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인터뷰까지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인데요. 사교육 시장의 현실부터 그 카르텔 수사 내용, 그리고 킬러 문항 논쟁의 핵심까지 네, 그 복잡한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교육 시장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그 규모하고 현실부터 좀 짚어보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7만 원, 고등학생은 77만 원에 가깝다고 하고요. 초등학생은 10명 중 9명이 학원에 다닌다. 정말 국민 사교육 시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학생 수는 준다면서요. 근데 왜 비용은 계속 늘어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역시 그거더라고요. 뿌리 깊은 학벌주의, 그리고 또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 이걸 많이들 지적해요. 고졸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졸자는 130 이상, 대학원 졸업자는 170 이상 받는 이 현실. 이게 좋은 대학 가야 한다는 열망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손준 회장도 인터뷰에서 이 학벌주의하고 임금 격차를 제일 먼저 꼽았죠. 거기에다가 부모님들,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할 순 없지 한 그 불안 심리, 이것도 엄청 크고요.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 학습 결손 생긴 거, 또 돌봄 공백 메우려는 수요, 이것도 무시 못했죠. 근데 단순히 비용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엄청 세분화되고 또 더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다는 점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학원들이 과목을 정말 잘게 쪼개놨어요. 영어 하나만 해도 그렇죠. 파닉스 따로, 문법, 독해, 내신 대비반, 수십 가지예요. 수준별 분화도 엄청 심해졌고요. 서울 학원 한 곳에서 평균 10개 과목을 가르친다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만 6세 미만, 그러니까 영유아 사교육 시장 규모가 8천억 원이 넘고 7살 아이들이 명문 영어 유치원 들어가려고 시험 보는 거 7세 고시라고 하잖아요. 기저귀도 안 뗀 영아 대상 프로그램까지 생겼다는 건 저 정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의대 열풍, 이것도 과열을 부추기는데 한몫했죠. N수생 비율이 34%가 넘고요. 소위 스카이 대학 다니다가 좌퇴하거나 휴학하는 학생이 연 2,000명 이상. 심지어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까지 의대 입시에 뛰어든다고 하니까요. 이게 또 지역 간 소득 간 격차도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서울 학생 월 평균 사교육비가 한 67만 원인데 전남은 32만 원, 거의 2배 차이죠. 소득별로 보면 월 8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는 자녀한테 68만 원 쓰는데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1만 원. 이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말 사교육 지옥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과열된 시장 속에서 결국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문제가 빵 터진 거군요. 현직 교사들이 돈 받고 학원에 문제 팔아넘긴 사건, 이게 핵심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들이 드러난 겁니까? 수사를 통해서요. 네, 경찰하고 감사원 수사, 감사 결과를 보면요. 이게 정말 조직적이고 아주 광범위하게 문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나 유명 강사들한테 억대의 돈을 받고 수능이나 내신 관련 문제를 만들어서 판 거죠. 이건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그 김영란법이요. 이게 그냥 교사 한두 명의 일탈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수능 출제 경황이 있거나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교사들 있잖아요. 아예 팀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대구에 있는 한 수학교사 팀은 무려 2,900개 넘는 문항을 팔고 6억 6천만 원 이상을 챙겼다고 하고요. 문항 하나당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가격을 매겼다고 해요. 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최근 6년 동안 교사 249명이 총 213억 원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249명이 213억 원. 계산해 보면 1인당 평균 8,500만 원 꼴인데 와, 진짜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혼자서 9억 원 넘게 번 교사도 있었고 심지어 교감까지 연루됐다고요.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학원에 팔았던 문제를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 내신 시험에 그대로 냈다는 경우도 5명이나 있었다는 거. 이건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됐다고 하죠. 학원 쪽에서는요. 아무래도 수능이나 EBS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만드는 문제가 수능 출제 경향이랑 비슷하고 질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또 유명 강사들은 강의하느라 바쁘니까 문제 만들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들었다고 하고요. EBS 지필진 명단 같은 걸 구하거나 인맥을 통해서 교사들한테 접촉을 한 거죠. 문제 하나당 한 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면서 거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사들은 아예 특정 학원이랑 전속 계약을 맺기도 하고 아니면 배우자 이름으로 문제 공급 업체를 차려서 3년 동안 19억 원 매출을 올렸다. 뭐 이런 내용도 자료에 있었어요. MBN 김주아 앵커가 클로징 멘트에서 돈 벌고 싶으면 교사 그만두고 학원 가라. 이런 비판이 나올 만도 합니다. 그렇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그냥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안이죠. 그래서 정부도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정위, 경찰청, 교육청 다 참여하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이걸 만들어서 가동을 했고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때 한 2주 동안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이것도 운영했었죠. 신고가 꽤 많이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네, 총 325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카르텔 의심 신고가 81건, 학원 부조리 관련 신고가 285건이었는데요. 문항거래 의혹 같은 사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교재 끼워 팔기 같은 학원법 위반 의심 9건하고 허위 과장 광고 15건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UA 이런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도 진행했고요. 관련된 교사들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문항거래 같은 거에 연루된 교사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게 징계 기준을 고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교사들이 겸직하는 실태, 이것도 전수조사하겠다고 검토 중이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에 바로 킬러 문항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능 출제에서 빼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정말 파장이 컸죠. 근데 이 킬러 문항이라는 거요. 정의부터가 좀 애매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정의를 놓고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정의는 이거예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 예를 들면 지난 6월 모의평가 국어 14번 문제처럼 철학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쓰였다거나 아니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37번처럼 공교육 범위 넘어서는 법률 용어가 나왔다거나 이런 걸 예시로 들었죠. 근데 현장에서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교육계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요. 그냥 정답률이 아주 낮은 거, 5%에서 10% 이하,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초고난도 문제, 이걸 킬러 문항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해요. 손주은 회장도 인터뷰에서 약간 그런 맥락으로 얘기했고요. 그럼 이 킬러 문항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된 걸까요? 정부는 이게 사교육을 부추기고 불공정을 심화시킨다 이렇게 보는데 손준 회장은 오히려 교육당국, 그러니까 평가원이 자초한 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 양측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정부하고 여당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킬러 문항이 공교육에서 안 배운 내용을 다루니까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성적으로 이어지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교사 학원 간의 문항거래 같은 사교육 이꼴카드 텔의 바탕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사교육계, 특히 손준 회장의 시각은 좀 달랐죠. 네, 손 회장은 킬러 문항은 근본적으로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평가원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 때 EBS 교재 연계율을 70%까지 확 높였던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영어 절대평가 도입한 거, 이게 풍선 효과를 일으켰다는 분석이죠. 아, 풍선 효과요? 네, 그러니까 EBS 연계율 높이고 영어 절대평가하니까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에서 난이도를 확 높여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했고 그 결과 킬러 문항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사교육은 그냥 이런 변화에 맞춰서 대응했을 뿐이다. 이런 논리죠. 예전에 백분 토론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수능이 상대평가인 이상 변별력 확보는 어쩔 수 없고 특히 상위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어려운 문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었죠. 맞습니다. 그때 토론에 나왔던 성기선 전 평가원장도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자체를 벗어난 건 아니고 높은 EBS 연계율 하에서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방침대로 킬러 문항을 없애면 정말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킬러 문항 없는 수능에 대해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정부나 여당,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공교육 정상화되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대학 총장들 78%도 큰 혼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손주인 회장조차도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당장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책 방향이 확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너무 크다. 이런 비판이 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죠. 그렇죠. 킬러 문항 배제 기준이 아직도 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킬러 문항이 사라진 자리를 준킬러 문항 여러 개가 대신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할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문제풀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성기선 전 평가원장 같은 경우는 정책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 교육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서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길 수 있다. 그리고 당장 올해 수능 출제나 채점 같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손준 회장은 지금의 혼란은 정치권이나 언론이 좀 과장한 면이 있고 킬러 문항은 사실상 최상위 1% 학생들의 문제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지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정책 변화의 영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실제 수능이 치러지고 결과가 좀 나와봐야 더 명확해질 것 같네요. 특정 문항에 대한 논란도 빼놓을 수가 없죠.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이게 한 유명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랑 지문까지 똑같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이건 결국 유착으로 밝혀진 건가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경찰 수사 결과만 딱 놓고 보면요. 그 문항을 출제했던 대학 교수, 수능 출제위원이었죠. 그리고 그 지문을 자기 교재에 실었던 학원 강사.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거래 같은 유착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 그럼 그냥 우연이었던 건가요?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해당 교수가 아직 시중에 나오기 전인 EBS 교재를 감수하면서 알게 된 지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능에 낸 거예요.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로 인정이 돼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 강사는 또 다른 현직 교사한테서 바로 이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미리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거래에 관련된 현직 교사하고 강사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근데 감사원 쪽 시각은 또 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감사원 감사에서는 평가원이 이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고 그러니까 중복성 검증을 누락한 거죠. 논란이 터진 후에도 이의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좀 축소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건 단순 우연으로 보기 어렵고 유착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죠. 경찰 수사하고 감사원 판단 사이에 약간 온도차가 있는 셈입니다. 정말 파면 팔수록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강좌가 아닌 교육의 장으로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고 현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 공정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 손주원 회장은 저출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 거다. 약간 사교육 종말론 같은 예측을 내놓기도 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해묵은 사교육 문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일단 킬러 문항 배제 말고도 본교육 자체의 경쟁력을 좀 높이려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 중입니다. 초3, 중1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해서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 초등 전일제 교육인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동시에 학원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습비를 막 더 받거나 교재 끼워 파는 거 이런 거 막으려고 학원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됩니다. 백분 토론에서도 나왔던 지적인데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는 그대로 두는 등 고교 서열화를 유지하는 정책 기조가 사교육 부담 완화라는 목표와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성기선 전 원장 같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했었죠. 또 AI 교과서 도입이나 늘봉학교 확대 같은 데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비판, 박용진 의원 등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결국 입시제도 바꾸고 학원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죠.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 임금 격차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어렵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들이 사교육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였다는 결과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입시 기술 가르치는 강좌가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서 공교육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손주원 회장 예측처럼 인구 감소 때문에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불안 심리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사교육 카르텔과 킬러 문항 논란이라는 창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교육 문제의 복잡한 속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문항거래 실태부터 킬러 문항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정부의 대책과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진단까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풍부한 자료 덕분에 이 뜨거운 이슈를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입시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 교육의 본질, 더 나아가서는 저출산이나 계층 이동성 문제까지 다 얽혀있는 정말 다층적인 사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손주원 회장의 그 사교육 마지막 불꽃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예측이 현실화될지, 또 인구구조 변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이 시장에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사교육의 도움 없이 오직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만으로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충분히 설계하고 또 실현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믿음이 단단하게 형성된다면 그 사회는 지금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과정에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